자, 봅시다. 오늘 볼 거는 실증연구 2와 연구 1인데, 자, 먼저 보면 우리 지난 시간하고 연결돼서 자료의 분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방법론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모집단의 특성을 샘플만 뽑아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냐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칩시다. 근데 이 회사 안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하면 이거는 무슨 조사다? 전수조사다. 전수조사. 들어봤지? 전수조사. 근데 솔직히 전체 직원을 다 뽑을 수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실질적으로 어려워. 물론 뭐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가령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혹은 병결로 인해 가지고 뭐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뭐가 돼?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수조사의 조건은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 직원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 요런 사람들만 추려낸다. 추려내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얘네들이 뭐가 돼? 표본이 돼, 표본. 들어봤지? 표본. 그럼 요 표본이 되는 얘네들을 다 조사하면 이게 뭐다? 표본 조사야. 표본 조사.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모집단의 특성을 샘플만 뽑아서라는 저 말은 여기 있는 전체 직원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애들 몇 명만 추려가지고 얘네들만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표본의 특성치를 파악해서 이를 가지고 뭐 얘네를 조사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전체 모집단 얘네들이 어떤 애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집단 수를 추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 추론 통계래. 추론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자료 분석 방법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쓰고 있는 그런 분석 툴 중에 기술 통계라는 게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선 기술 통계라는 걸 먼저 들어보면, 조사된 설문지를 가지고 원하는 계량적인 측정치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네 가지를 시험을 봤다 칩시다. 근데 얘네들 점수가 얼마? 80점, 90점, 100점, 90점 이렇게 맞았다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다 더해서 나눠. 그렇지. 요걸 다 더한 점수에 나누기 4 하면 평균이 나오겠지. 평균. 그죠? 네. 평균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다? 기술 통계량의 개념인 거야. 평균 내고 빈도 찾고 이런 거. 그래서 조사된 설문지를 가지고 원하는 계량적인 측정치를 찾아보는 것. 학급의 중간고사 점수 몇 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학급의 인구가 40명이다. 니는 40명 아니겠지? 한 30명 되나? 그지? 30명이라고 치면 이 30명이 예를 들어 뭐 국어 점수 시험을 봤는데 그거를 다 합치고 나누게 하면 평균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기술 통계량에서 많이 사는 게 최비치, 중앙치,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데, 최비치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분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치를 얘기해요. 이거지. 국어 시험을 봤는데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렇다면 총 학생 수가 30명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0명 중에서 여기 가운데 50점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80점대, 90점대가 있으면 8, 90점대에 있는 애들이 한 15명, 그리고 여기는 한 10명, 100점은 한 5명 이렇게 돼 있으면 30명 되지. 네. 그럼 이 중에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점수가 몇 점? 80점이면 뭐가 돼? 최비치. 이해되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치는
중앙치는 전체 자료를 크기로 순서를 나눴을 때 중앙에 위치하니까, 즉 정규 분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얘를 뭐라고 본다? 중앙치라고 얘기한다. 중앙치. 그러면 얘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여기 0점, 50점, 80점, 90점, 100점이니까 얘가 15명, 얘가 10명, 얘가 5명.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정규 분표처럼 이렇게 보아구렁이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형태가 나오겠지. 이 중에서 가운데 여기를. 그래서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술평균은 평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몇 했을 때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 평균에다가 평균에서 분산은 어떻게 만들어?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됐을 때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점, 90점, 100점, 90점. 그러면 다 합치면 몇 점이지? 200, 300이지? 300 되겠네? 360점. 그지? 360점인데 4개니까 나누기 4 하면 돼? 4하고 36, 90점 되겠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그럼 얘는 몇 점? 얘는? 여기 나오고 있지? 이게 뭐라고? 분산. 요거에다가 다 더하고 거기다가 루트로 씌우는 거야. 편차, 표준 편차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나만 배웠어. 알잖아.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을 거 아닌 거지? 근데 우리가 요거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산술평균까지 보는 거를 우리가 뭐랄까 기술통계 이렇게 본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처럼 손으로 다 그렸잖아. 그리고 손으로 다 계산했잖아. 이제 이렇게 해. 이거는 진짜 옛날 사람들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뭐 엑셀이라든가 뭐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 거기다 다 때려 집어넣고 돌리면 그냥 쫙 나와. 네.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는데 굳이 손으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우리 때는 막 손으로 계산했거든.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면 계산이 될까? 되지. 왜 계산 못해? 그러니까 내 대학 때는 교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이 2개고 미지수가 3개인 걸 냈어. 계산하래. 그것도 1시간 만에. 시험을 1시간 보잖아. 그래서 야간 애들이 다 백지내고 나갔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간 애들은 야 그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대다. 한번 풀어보자. 미리 풀어봤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50분 만에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이런 문제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얻어서 질문하러 왔습니다. 교수님도 당황하는 거지. 보통 그거는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알아서 그냥 값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하려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는 손으로 계산해서 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어떻게 풀어지는 방식만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거나 뭐 계속 넘어갔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이걸 어떻게 해라? 손으로 풀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분석하면 된다. 분석하면 그래서 그 툴 사용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까 분산과 표준편차 얘기했지. 분산과 관찰치와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그 합계를 구한 후 이를 전체 관찰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 그리고 그게 분산.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분을 취한 거.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건데 산포도. 우리 학생들한테 산포도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이런 말을 산에 있는 포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뭐 우스개를 하는지 모르지만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좌표는 가격, 그 다음에 Y좌표는 수량. 반대로 그리는 게 여러분 보기 좀 편하겠구나. Y좌표는 가격, 이쪽은 수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맞나?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 관계성을 따르게 봐야 되나? 매출액. 자,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액을 우리가 본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매출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건 모르겠지. 어떤 사람은 싸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비싸면 살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어떤 표를 그렸다고 가정했을 때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이 점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문제는 이 점 자체가 조밀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커진 정도가 커 작아. 그렇지. 이렇게 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커 작아. 그러면 이 흩어진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뭐다? 삼부도.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X좌표, Y좌표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 저걸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X좌표, Y좌표 저렇게 보면 되고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A라는 거와 B라는 게 있는데 서로 이 A라는 B라는 두 가지가 관계성이 있느냐 라는 걸 보는 것이 상관관계야. 그래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A를 우리가 뭘로 넣냐 늦장 넣고 B를 지각으로 넣는다면 그러면 물론 뭐 버스가 늦게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뭐 늦장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외생 변수는 다 맞고 그냥 순수 늦장 하나와 지각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관계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나타나면 얘 둘의 관계는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늦잠을 자면 뭘 할 수 있다? 지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늦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지각이라는 거랑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상관관계가 없다면 결국 이 친구가 늦잠을 잤다 하더라도 지각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래서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요것을 우리가 상관관계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네를 변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 변수 A 변수, B 변수 이렇게. 근데 보통 얘를 독립변수로 많이 놓고 얘를 뭐 종속변수로 본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계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요거는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얘가 종속변수인지 독립변수는 몰라.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변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상관계수.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종도 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A 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B 검사에서 점수가 높으면 서로 뭔가 관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집에서도 예의범절이 좋은 친구가 학교 와서도 예의범절이 좋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개념 추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점수가 높은데 B 점수도 높다면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B도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지. 그죠?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어렵지 않지? 자, 요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정의상 관계. 오케이? 이해돼? 근데 반대일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거냐? 이런 거지. 여러분한테 용돈이라는 게 있어. 용돈을
쓰면 쓸수록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지. 용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난이라는 것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질까?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용돈을 쓰면 쓸수록 가난이라는 것은 증가되겠지. 이런 관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상관관계에서 정해상관관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거? 이런 거. 가격이 비싸면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은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왜 비싸니까 안 살 거 아니야. 싸면 살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렇다면 아까처럼 이런 곡선이 아니고 어떤 곡선? 이런 곡선이 나오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반대인 관계니까 부해상관관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얘하고 관계성이 서로 전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무상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나마 정의 모습을 띠던 음의 모습을 띠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의인지 음인지 모르잖아. 그냥 막 퍼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상관관계. 근데 A와 B가 딱 일자로 보인다. 아까처럼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선 하나로 그냥 쫙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일치했다고 해서 완전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백날 떠들면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자. 이게 뭐라고? 정해상관관계. 반대, 부해상관관계. 이건 없잖아. 거기서 정인지 정해관계인지 부해관계인지를 알 수 있진 않잖아. 저런 경우. 그치? 저런 거를 우리가 관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보면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 개수를 표현한 일종의 식인데 여기서 앞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뭐라고? 정해상관관계. 그치?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음해상관관계.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0.37은 뭐를 나타낸다? 관계성의 정도. 그러면 0부터 1까지니까 0.99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관계성이 어떻다? 어떻다? 그렇죠. 관계성이 아주 이거는 거의 끈적끈적한 관계지. 한마디로 99%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잖아. 얘는 0.37이니까 37% 정도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뭐 그렇게 크다고 보지 못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0.7, 0.8, 0.9 이쪽 정도 나온다면 엄청난 거지. 1도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겠지. 아까처럼 완전 상관관계 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 삶에서 그 1 나온 거는 본 적은 없어. 근데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관관계인이 개념 이해했지?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계속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볼수록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근데 이런 행동과 이런 행동이 서로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마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게 뭔가 생각하지 말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하라. 알겠지? 자, 그 다음 회귀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와 살펴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A와 B가 서로 요거냐라는 거잖아. 서로 관계가 있냐 없냐. 근데 이거는 A와 A가 B에 이렇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화살표 꼭지가 하나만 있고 이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계성이 그러니까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A라는 애는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면 A라는 개는 B라는 것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뭐다? 상관관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표현할 때 A를 X로 놓고 B를 Y로 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얘가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독립 변수에, 즉 독립 변수인 얘가 종속 변수인 얘한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우리 경영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뭐가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가격. 그렇지, 가격. 아까 방금 말했잖아. 가격이 비싸면 안 살 수 있으니까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론 뭐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광고. 그렇죠, 광고. 광고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지. 안 하면 떨어질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품질. 품질, 그렇지. 품질. 당연히 좋은 제품이니까 사겠지. 안 좋으면 누가 되겠어? 또 있을까? 없다. 그러면 봅시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독립변수. 가격과 광고와 품질은 관계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를 독립변수라는 거야. 독립적이다라고. 인디펜던스 밸런스라고 하는 거야. 매출, 얘네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화살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리고 얘는 뭐라고? 무슨 변수? 그렇지, 종속 변수. 이렇게. 이제 알겠어, 이거? 이렇게는? 그럼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봤을 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이직을 한다. 그러면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승진이라는 게 있다면 승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통계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관점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가 확실히 나와요. 자, 우리가 취업을 한다면 뭐를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 취업. 학점 관리. 그렇지, 당연하고. 또 자격증. 그다음 수상. 그다음 세 가지 경력. 이제 아기야 지금은 니네 경력이라면 알바 경력이지. 또 뭐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면 그거를 어떻게 준비해? 4년간 준비하면 돼. 준비해가지고 한번 취업에 도전해보는 거지. 이게 그럼 확실하게 회계 분석도 이제 이해가 됐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 회계 분석, 리더의 스타일, 조직의 유형, 이것이 종업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종업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종업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1년 동안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과연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뭐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내가 부하 직원이니까 위에 상사가 있겠지. 그 상사 중에 예를 들어 팀장이 있다 그러면 그 팀장이라는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이 나의 스타일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 내가 일할 맛이 나겠지. 근데 이 상사하고 뭐가 안 맞아. 말을 할 때마다 매번 트집 잡고, 뭐 가져오라 그러고, 말로 얘기하지 말고 뭐 문서로 뭐 얘기하라 그러고, 무슨 얘기하면은 뭐 진짜 뭐 꼰대처럼 무슨 규정을 따지고 앉아있고, 뭐 절차를 따지고 앉아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 못하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먼저 하고, 그 다음 추후에 올려. 지금 급한 게 이거잖아. 이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종업원 입장에서는 일할 맛이 나겠지.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 조직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폐쇄적인 거냐. 약간 좀 개방적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싶어? 조직의 유형. 폐쇄, 개방. 개방. 또 폐쇄 있어? 폐쇄? 만약에 폐쇄형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기 하는 일만 딱 하고 끝나면 가버리는 거야. 남을 뭐 도와주고 자시고 할 거고. 내가 일하는데 도움을 안 받고 싶고, 내가 일하는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안 받고 싶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 싶을 때. 이런 조직이 있어. 실제로 가보면 이런 조직이 있어. 특히나 이런 뭐 소프트웨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 자기 혼자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보면 인터넷 전문가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 계신 그 분은 과장님이신데 항상 가보면 그 컴퓨터 창을 엄청 열어놔. 그럼 대체 몇 개를 열어놨는지 그걸 다 보는 것도 대단하시는데 혼자 근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일을 하다가 시간 되면 가시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걸. 그 정도로 되게 남한테 뭔가 좀 영향을 받는 거 싫어하고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같이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 뭐 사람마다 이게 추구하는 게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뭐다? 단일 하나니까. 두 개 있으니까 뭐 다중. 이해돼? 세 개 있으면 뭐가 돼? 단일이야 다중이야 세 개. 그렇지 네 개 있으면 다섯 개. 이제 알겠어? 하나만 있을 때가 단일이고 두 개부터는 다중이야. 네. 자 그다음 연구 윤리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연구를 할 거야. 조직에 관련된 연구를 할 건데 실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엄격한 연구 윤리라는 것을 준수를 해야 돼.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연구 윤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좀 뭐라 그래 그 조사 대상자한테 그 되게 좀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좀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막 그걸 좀 막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 많아. 아까 우리 봤잖아. R 값에 0.37 근데 37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플러스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37 나왔는데 이거를 뭐 90으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그 차별도 하면 안 돼.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기하는 우리 회사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는 걸 조사하고 싶어 해.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만 설문지를 받으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좋게 나오겠지. 만족하는 사람들이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처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함, 사적인 불편함, 통계의 조작, 연구 목적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서 조사 대상자의 조사가 끝난 후에서 조사 대상자의 편견을 보는 행위, 조사의 비밀, 연구비의 투명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연구윤리에 문제되는 상황이다.